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고전 소설이고요. 저자는 톨스토이입니다. 고전들을 읽다 보면 꽤 많은 작품을 아주 선명하게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풀지 못했고 영원히 풀지 못할 그런 어떤 근원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는 수많은 철학과 문학, 예술의 테마가 되어 왔습니다. 역시 같은 이유로 수많은 고전 소설 속에서도 삶과 죽음에 관한 고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류는 미지의 우주로도 나아가고 또 생로병사의 비밀에 아주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류에게 가장 신비하고 근원적인 질문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면서 기록한 명작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작품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한 100여 페이지 정도 되는 남짓되는 길지 않은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분량 안에 인간의 생로병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명작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톨스토이의 가장 완벽한 작품이자 작은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세계적인 작가인 톨스토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작들은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그리고 부활, 이 세 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 편의 장편에 하나를 더하자면 아마 이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반 일리치의 부고를 들은 동료들의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의 죽음에 안타까워하지만 다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죽음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에 안도를 합니다. 심지어 문상이며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일이라고 귀찮아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안 되었지만 그의 사망으로 그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이며 직장에서 판사거든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이며 또 그 변화로 인해 자신도 승진을 하고 연봉이 오르지는 않을까. 이런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인간의 죽음과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문 중에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그곳에 모인 신사들의 동료로서 모두 그를 사랑했다. 그가 병석에 누운 지는 벌써 몇 주일째였고 불치병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의 자리는 아직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만약에 사망할 경우 그 자리에는 알렉세이에프가 임명될 것이고 그러면 알렉세이에프의 자리엔 빈니코프나 시타벨이 임명될 수 있다고들 생각했다. 그래서 집무실에 모인 이 신사들이 이반 일리치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떠올린 생각은 이 죽음이 판사들 당사자나 지인들의 인사 이동이나 승진에 어떤 의미를 지닐까였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참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이반 일리치라는 판사가 거실을 인테리어를 하다가 거실에 커튼을 달다 넘어져서 옆구리를 찢게 되고 그 이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고통 속에서 죽게 된다. 이런 사실은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도 속에 죽음을 향해 가는 이반 일리치 자신의 심경 변화,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수많은 고찰들, 이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모습과 그 속마음, 결국은 자신의 일이 아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주변인들의 이기적인 모습,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본질적인 주제 앞에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떤 품위를 지킨다 이런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곧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 고문은 이반 일리치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가족들도 의사도 모두 헛된 거짓말을 한다고 느껴집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에 몸부림치다가도 또 다시 살 수도 있다는 희망의 끈이 보이면 삶을 갈구하게 됩니다. 신부님의 기도를 거부하다가도 종교에서 다시 희망과 빛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병과 고통, 나을 수 있다는 희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이반 일리치는 더욱더 괴로워집니다. 몸도 정신도 지쳐가고 피폐해집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또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다. 그렇다. 삶이 있다가 지금 떠나는 중인데도 나는 그것을 붙잡아 둘 수 없다. 그렇다. 뭐하러 나 자신을 기만할 것인가? 빛이 있었지만 바야흐로 암흑이다. 내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 저리로 가겠구나. 어디라고? 그는 오싹 소름이 돋았고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쿵쾅대는 소리만 들렸다. 내가 없다면 그럼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내가 없어진다면 대체 나는 어디에 있게 되는 것일까? 정령 죽음인가? 안 돼. 싫어. 네, 이런 부분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어떤 심리 묘사, 이런저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하고 있죠. 이렇게 평범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던 판사 이반 일리치는 아주 어이없는 가벼운 사고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중에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닥치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죽음은 내일이 아닌 남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일이 자신에게도 곧 닥칠 것이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사망한 후에 부인을 찾아간 표트르 이바노비치의 말처럼 그런 생각을 하느라 굳이 음울한 기분에 빠질 필요는 없었다. 나에게도 언젠가 무조건 닥칠 일이긴 하지만 평생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기도 합니다. 또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계속 죽음을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삶은 온통 거짓이고 기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삶 자체가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이반 일리치는 자신이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나니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게 됩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은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열심히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삶을 지탱해온 모든 것이 다 거짓이구나. 이런 기만이 우리에게서 삶과 죽음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주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본문 중에서 또 이런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저 죽음 같은 업무와 돈 걱정, 그렇게 1년, 2년, 또 10년, 20년, 모든 것이 한결같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죽음 같다. 산을 오른다고 상상하지만 사실은 꾸준히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랬다. 사회 통념으로 보기엔 산을 오르고 있었지만 정확히 그만큼 삶은 내 밑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자, 준비 끝. 죽어라. 그래서 이건 무엇인가? 대체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삶이 이토록 터무니없고 역겨울 수 있을까? 정확히 그토록 역겹고 터무니없다면 대체 왜 죽어야 하며 또 왜 죽어가면서 고통받아야 하는가?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이반 일리치의 생각이죠. 고통이 극도에 달하고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상태에서 삶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이반 일리치가 삶과 죽음의 고찰 끝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이반 일리치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끝없는 죽음의 암흑이었을까요? 이반 일리치는 마지막 순간에 죽음 대신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기쁠 수가. 그 순간에 죽음은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기에 죽음의 공포도 암흑도 없었습니다. 죽음 대신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심오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심오하면서도 또한 극도로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왜 작은 걸작이라고 불리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길지 않은 분량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1장. 커다란 법원 건물 멜빈스키 사건을 심리하던 판사와 검사들은 휴정 시간에 이반 예고로비치 셰베크의 집무실에 모여 대화를 나누다가 저 유명한 크라소프스키 사건에 이르렀다. 표도르 바실리에비치는 법률적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느라 열을 올렸고 이반 예고로비치는 제 나름의 의견을 고수했으며 처음부터 논쟁에 끼어들지 않았던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은 채 이제 막 받은 소식지를 훑어보고 있었다. 여러분, 그가 말했다. 이반 일리치가 죽었다는군요. 정말입니까? 자, 읽어보십시오. 그는 표도르 바실리에비치에게 아직 잉크 냄새도 가시지 않은 새 신문을 건네며 말했다. 검은색 부골 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실려 있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 골로비나는 비통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며 친척과 지인들에게 사랑하는 남편이자 법원 판사인 이반 일리치 골로빈이 1882년 2월 4일 별세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발인은 금요일 오후 1시. 이반 일리치는 그곳에 모인 신사들의 동료로서 모두 그를 사랑했다. 그가 병석에 누운 지는 벌써 몇 주일째였고 불치병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의 자리는 아직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만약 사망할 경우 그 자리에는 알렉셰예프가 임명될 것이고 그러면 알렉셰예프의 자리엔 빈니코프나 시타벨이 임명될 수 있다고들 생각했다. 그래서 집무실에 모인 이 신사들이 이반 일리치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 제일 먼저 떠올린 생각은 이 죽음이 판사들 당사자나 지인들의 인사 이동이나 승진에 어떤 의미를 지닐까였다. 이제는 분명히 내가 시타벨이나 빈니코프의 자리로 가겠군. 표도르 바실리에비치가 생각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내정되어 있었으니까 이번 승진으로 사무실도 생기고 연봉도 좋기 800루블은 오르겠지. 이제 처남을 칼루가에서 전근시켜달라고 부탁해야겠군. 표티르 이바노비치는 생각했다. 아내가 무척 기뻐할 거야. 이제는 내가 처가댁 식구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소리는 못하겠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할 줄은 알았습니다만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안 됐군요. 아니, 정확히 병명이 뭐였습니까? 의사들도 딱히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진단은 했지만 제각각이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만 해도 호전될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명절 이후로 못 가봤군요. 계속 가봐야지 생각만 했네요. 그래, 재산은 좀 있답니까? 아내 앞으로 뭐가 좀 있긴 한 모양입니다. 그렇다 한들 변변찮겠지만요. 그렇군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워낙 먼데 살아서요. 다시 말해 당신 집에서 멀다는 거죠. 당신 집에서는 다 멀지 않습니까? 제가 강 건너 사는 것도 마뜩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셰베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내에 어디가 멀다느니 어떻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모두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죽음으로 인해 각자의 머릿속에는 직장 내의 인사이동과 가능할 법한 변화에 관한 생각만이 떠오른 것은 아니었다. 가까운 지인의 죽음 자체는 늘 그렇듯 부고를 접한 모두에게 내가 아니라 그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어쩌겠어, 죽었는걸. 하지만 나는 아니잖아. 그들은 저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느꼈다. 가까운 지인들, 이른바 이반 일리치의 친구들은 이와 더불어 이제 예의상 몹시 따분한 의무를 다해야 하고 추도식에 참석하여 남편을 잃은 부인에게 조의를 표해야 한다는 떨떠름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제일 가까운 사람은 표도르 바실리에비치와 표트르 이바노비치였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이반 일리치의 법대 동창으로서 스스로 그에게 많은 신세를 졌다고 생각했다. 식사할 때 아내에게 이반 일리치의 사망 소식과 처남을 자기들 구역으로 데려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전한 다음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연미복을 차려입고 이반 일리치의 집으로 향했다. 이반 일리치의 아파트 입구에 사륜마차 한 대와 이륜마차 두 대가 서 있었다. 아래층 현관의 옷걸이 옆에는 술과 끈장식이 달린 금박을 입힌 관 뚜껑이 벽에 기대서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두 부인이 외투를 벗었다. 한 명은 이반 일리치의 여동생으로 안면이 있는 인물이고 다른 한 명은 전혀 모르는 부인이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의 동료인 시바르츠가 계단을 내려오다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알아보고는 걸음을 멈추더니 한쪽 눈을 찡긋했다. 꼭 이반 일리치는 바보처럼 굴었지만 당신과 나는 그렇지 않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영국식 구렛나루를 기른 시바르치의 얼굴과 연미복을 입은 아주 호리호리한 몸매는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근엄한 분위기를 풍겼는데 이 근엄함이 언제나 시바르치의 장난기 있는 성격과 모순되었으므로 이런 자리에선 톡 쏘는 매력을 풍긴다고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생각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부인들을 먼저 보낸 다음 천천히 그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다. 시바르치는 내려오지 않고 위쪽에 멈추어 서 있었다. 왜 그런지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알았다. 분명히 지금 당장 어디서 빈트 게임을 할지 의논하고 싶은 것이리라. 부인들은 계단을 지나 남편을 잃은 부인의 방으로 갔고 시바르치는 짐짓 심각한 듯 입술을 꾹 다물고 장난기 섞인 눈빛에 눈썹을 실룩이며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 오른쪽 고인의 방을 가리켰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언제나 그렇듯
저기서 뭘 해야 할지 몰라 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단 하나, 이 경우에 성호를 구어서 나쁠 게 없다는 것쯤은 알았다. 그 와중에 절을 해야 할지 말지 과연 확신이 서지 않아서 절충안을 선택했다. 방으로 들어서자 그는 성호를 긋고 약간 허리를 숙이는 듯한 몸짓을 했다. 그러는 동안 손과 머리의 움직임이 허락하는 한 방을 둘러보았다. 조카로 보이는 청년 둘이 성호를 그으며 방을 나갔는데 한 명은 김나지움 학생이었다. 노파 한 명이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눈썹이 이상하게 치켜 올라간 부인이 그녀에게 무어라고 속삭였다. 프로 코트를 입은 건장하고 단호한 부제는 어떤 이의도 용납하지 않겠노라는 표정을 하고서 큰 소리로 뭔가를 읽었다. 주방 담당 하인인 게라심이 표트르 이바노비치의 앞을 사뿐사뿐 지나며 마룻바닥에 뭔가를 뿌렸다. 그것을 보자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시신 썩는 냄새를 얼핏 감지했다. 이반 일리치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이 하인을 서재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는 간병인 일을 척척 해냈고 그런 그를 이반 일리치는 유달리 아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계속 성호를 긋고 관과 부제와 구석의 탁자 위 성상들의 중간쯤 되는 곳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그러다 한 손으로 성호를 너무 오래 그었다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멈추어 서서 고인을 살펴보기 시작했다.